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강의하게 될 제 이름은 이장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자녀들은 부모가 낳았지만 부모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부모 세대와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러죠. 이거 누구 닮아서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나와 관련된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노사피엔스란 말이죠. 그런데 포노사피엔스란 말은 2015년도 영국의 경제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나타난 신조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자란 아이들, 딱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포노사피엔스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일찍부터 이렇게 옆에서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자연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이나 바위, 바람, 나무 같은 것들로 인식한다는 거죠. 반면 부모들은 어렸을 적에 이런 것들을 접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몰두하는 아이들을 보고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연으로 볼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걸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 없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반응들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저것만 붙잡고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은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아이가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안감이 엄습하죠. 그러니 좋은 말로 한마디 하는데 그게 잘 안 먹힙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불안을 넘어서 답답하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님들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멋진다, 잘하다,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는 부모님도 조사해 보면 늘 계십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게임을 하는 아이를 보는데 부모들의 반응은 제각각인 이유가 말입니다. 아이들의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게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그런 다른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모님들의 반응은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는데 성공했을까요? 아마 실패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하셨다면 이 강의를 안 들으셨겠죠? 늘 비슷한 반응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실패를 하셨다면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자동적 사고는 어떤 환경적 사건에 대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하며 이러한 자동적 사고로 특정한 감정이나 행동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자동적 사고는 극단적이고 부정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게임에 대한 부모의 자동적 사고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좋은 것보다는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이가 이런 나쁜 게임을 오랫동안 하도록 놔두는 것은 바람직한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좋은 말로 아이를 말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만하라고 말리는데 아이는 아마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아이와 게임을 두고 실랑이를 해야 되나.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그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니까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몰두하는 모습만 봐도 화가 나거나 답답하거나 뭔가 폭발할 것 같은 이런 감정이 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자동적 사고를 인식해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아이들의 행동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부모의 불안이 커질수록 자동적 사고도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요즘엔 아이들을 적게 낳죠. 그 적게 낳은 아이들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소식을 SNS를 통해서 쉽게 소통하면서 주변에 잘난 아이들의 소식을 쉽게 접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보다 이렇게 잘난 아이들이 많아.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부모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부모들의 평균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는데도 아이들이 밝은 모습과는 반대로 소아청소년 우울증, 표정이 슬퍼 보이고 흥미가 없고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 언행들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이런 소아 우울증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조사해 보니까 18.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필요한 거 다 해주는데 왜 애들은 우울해질까요? 요즘 아이들이 왜 이런지 시사해 주는 사례는 동물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동물원에서 오랫동안 지낸 동물들은 벽에 자기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거나 계속 한 자리를 맴맴 도는 것 같이 정형행동이라는 특이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사람으로 치면 우울증과 유사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요, 야생의 사촌들보다 더 좋은 먹이를 먹고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아프면 사람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은 정형행동뿐만 아니라 수명도 짧고 임신도 되지 않고 설령 그렇게 어렵게 임신이 돼도 조산이 일어나는 등 행복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들이 야생의 사촌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뭘까요?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율성의 결핍이 이런 이상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도 동물원의 동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죠. 사실 자율성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죠. 이런 자율성을 기르는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놀이입니다. 그래서 놀이는 즐겁죠. 그렇기에 놀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놀이는 사람을 비롯한 고등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동기에 놀이를 통해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성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점차 넓히게 됩니다. 이런 놀이의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현실과 다른 규칙이 존재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의 테마는 한결같이 불안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것들, 원치 않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 놀이들, 남자애들 많이 하죠? 이거는 죽음이라는 것이 테마고요. 할로윈은 또 어떤가요? 귀신이 테마입니다. 이런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불안의 대상을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며 활동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놀이의 주제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기 또래보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는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애기냐면서 말이죠. 요즘 유치원생들 포켓몬이나 산리오 캐릭터, 시나몬롤이나 쿠로미나 마이멜로디 같은 것에 열광한다고들 그러네요. 이런 캐릭터에 열광한 아이들은 더 어린 아이들이 열광하는 뽀로로나 크롱 같은 아기 캐릭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몇 살 더 크면 지금 놀고 있는 좋아하는 캐릭터들도 아기들이나 노는 것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다시 게임 아이돌도 다른 대상으로 바뀌게 되고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말이죠. 아동기에 노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대략 4살 안팎쯤 인류의 거의 모든 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엄마, 아빠의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고 나중에 자라서 좋은 어른의 모습을 연습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마음의 이론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영어로는 Theory of Mind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음의 이론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숨바꼭질의 백미는 내 입장이 아니라 술래 입장에서 안 보이는 곳에 내가 숨어야 이기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술래가 생각지도 못할 곳을 떠올리면서 창의성이 증진되게 됩니다. 예전 부모 세대는 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생활했기에 놀이도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 세대, 우리 아이들은
놀이가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다 일어납니다. 여기서 소꿉놀이는 역할놀이, RPG 게임으로, 숨바꼭질 같은 이 놀이는 전략 게임으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놀이도 발달 과정에 따라 변하는 만큼 놀이를 지도하는 부모나 교사의 역할도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변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나 교사의 주도성이 커집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이끄는 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다 좀 더 잘하면 주도권을 아이에게 조금 넘겨줍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못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엔터테이너의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율성을 아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아이가 잘하면 놀이친구, 파트너의 역할을 맡습니다. 놀이의 주도권을 아이가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죠. 더 잘하면 아이들끼리 노는데 관중 역할을 합니다. 응원을 해주는 응원단인 것이죠. 잘하면 여기서 엄지척, 이 정도는 센스겠죠. 자, 조금 더 잘하면 부모 없이 혼자서 노는 비감독 자유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비감독 자유놀이 처음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위험한 걸 하더라도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감독이나 개입 없이도 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비감독 자유놀이의 핵심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창의적 사고, 패턴 분석,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 대한 공감 능력, 자신의 감정 조절 같은 중요한 삶의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더 나아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비감독 자유놀이가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반면 부모는 아이들이 불안하여 한시도 눈 밖에서 있는 것을 못 참아 하시죠.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관여하십니다. 자, 이렇게 놀아라, 저렇게 놀아,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당장은 안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부모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사람으로 아이들은 잘못하면은 아예 부모를 오인할 수 있습니다. 설령 부모 말을 잘 듣더라도 아이는 오랫동안 부모 말을 너무 듣다 보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서 학점도 좋고 잘생기고 예의도 바른 이런 아이들이 안타까운 점을 몇 가지 보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가 좋아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말을 너무 열심히 듣다 보니 이제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요즘 스마트폰 게임은 얼마 안 되는 비감독 자유놀이의 기회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게임을 그냥 통제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디지털 혁신 사회의 리더를 키우는 부모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켜봐 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과 같은 편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편이죠. 어떻게 다른 편이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편이라는 의미는 부모의 인식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관심이 있는 것에 부모도 함께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아이는 부모가 같은 편이라고 진심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막고 혼내는 부모. 왜 혼내겠습니까? 위험하니까, 아이 안전하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의 마음은 다치고 부모와 심적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숨어서 몰래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이들의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인을 꼽으라면 관계라는 것을 꼽습니다. 자, 이런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편 편향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지의 옳고 그름이 핵심이 아니라 그런 말을 누가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여기서 우리 편 편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즉 부모가 이게 다 너 잘 되라가는 말이야 의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가 우리 편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부모-자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될까요? 세상의 거의 모든 아이들은 어릴 적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하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가 보는 것을 부모도 함께 봅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공동주의라고 합니다. 조인트 어텐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공동주의 과정은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와 친밀한 관계의 기초가 다져지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잘 이루어지던 공동주의가 대략 4-5달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갈 무렵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늘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부모의 불안과 조급함도 급증하죠. 아이가 보는 것을 함께 쳐다보기보다는 아이의 관심을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것만 보지 말고 책을 보란 말이야.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책을 보란 말이야. 저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걸 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부모가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인 적이 없죠. 그리고 부모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서 아이는 부모의 지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저항을 합니다. 싫다고 그러고 때를 쓴다는 거죠. 더 이게 반복되면은 적개심이나 분노 같은 극한 정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반응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흔히 무시당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부모에게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이럴 때 아이들은 부모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점점 느끼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바꾸어 보면 이런 과정은 부모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릴 적에 말 잘 듣고 착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지시를 저항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막 거칠게 대항합니다. 좋은 말도 해보고 혼내보고 얼러보고 협박도 해보지만 잘 안 통합니다. 이럴 때 부모도 똑같이 무기력감을 느끼죠. 이때 부모도 똑같이 아이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언제부터 저랬나 생각해 보니 바로 그겁니다. 스마트폰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인 듯합니다. 얼른 저 스마트폰을 못 쓰도록 막아서 아이를 다시 예전에 착한 아이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는 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고 부모도 필사적으로 아이의 스마트폰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설령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을 떼어놓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이와 부모의 간의 우리 편 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형적인 소탐 대실의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아이의 미래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시사되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게 회복탄력성이라는 연구입니다.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 그리고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오르는 마음의 힘으로 정의됩니다. 이 개념은 하와이 극빈층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종단 연구한 에미 워너 교수에 의해서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 중에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극빈한 이런 극한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 도시의 중산층 아이들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성공한 아이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힘든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하고 지지하는 어른이 그 아이의 일생에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하고 지지해야 하는 대상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게임과 스마트폰이 포함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은 그럴 것 같은데 현실에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지지받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그 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자기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응원까지 보태진다는 점에서 더 나은 결과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